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상환경학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금은 6주차 2차 수업을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이어서 지금 벌써 한 네 번째 4차 시에 걸쳐서 이 3장 하나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10장으로 이루어진 수업이고요. 이 수업 내용 중에서 사실 3장하고 4장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지 않고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3장, 4장 지나가면 그냥 거의 한 5, 6, 7, 8, 9, 10장은 그냥 쓱 하고 지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 6주차 2차 시 수업이니까요. 바로 수업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 이어서 지금 72페이지부터 진행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구면 소프트 콘택 렌즈와 비구면 소프트 콘택 렌즈 또 이런 렌즈의 재질적인 특성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조하는지 동영상을 통해서도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토릭 렌즈와 노안용 콘택 렌즈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자, 토릭 소프트 콘택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얘기긴 하지만 선반절삭법으로 만들었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렌즈를 이렇게 꾹 눌러서 가공하고 펴고 또 꾹 경선별로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을 이렇게 꾹 눌러서 가공하고 펴고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요즘은 이게 소프트웨어가 워낙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토릭 형태로 가공을 해라 라고 이런 선반과 연결된 컴퓨터에다가 소프트웨어에다 입력하면 토릭 소프트 콘택 렌즈는 뭐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 내용은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전면 토릭 렌즈와 후면 토릭 렌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드 콘택 렌즈에서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조금 다른 거라고 하면 전면 토릭이 됐던 후면 토릭이 됐던 그 하드 콘택 렌즈에서는 후면 토릭 같은 경우는 어떤 난시를 교정할 목적이 아니라 이런 후면 각막이 토릭면으로 생겨 있어서 렌즈가 좀 이렇게 뒤뚱거리거나 구면 렌즈로 처방했을 경우에는 피팅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다면 소프트 콘택 렌즈에서는 전면 토릭이든 후면 토릭이든 모두 다 난시를 교정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후면 토릭 렌즈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그 뭐 교재라거나 이런 데에서는 하드 콘택 렌즈와 동일하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후면에 그 각막 난시가 있어서 렌즈의 뭐 피팅 상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을 교정하기 위한 거지 난시 교정 목적이 아니라고도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콘택 렌즈는 모두 다 전면 토릭 렌즈든 후면 토릭 렌즈든 난시 교정 목적이다라는 게 하드 콘택 렌즈와는 조금 다른 상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런 토릭 소프트 콘택 렌즈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런 난시가 있으면 그 난시의 방향이 있을 거고 그런 축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눈이 깜빡깜빡할 때 비대칭적인 눈 깜빡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토릭 렌즈가 만약에 회전된다고 하면 안경이 마치 이렇게 삐뚤어졌을 때와 동일하게 이런 난시가 엉뚱하게 교정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콘택 렌즈가 회전되지 않도록 하는 축방향 안정화 기법이라는 게 필요하겠고요. 세 가지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프리즘 밸러스트 방식, 두 번째 하부 절단 방식, 그다음에 세 번째 이중 슬래브 오프 방식, 뭐 더블 신존이라고도 하는 이런 세 가지 방식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 프리즘 밸러스트 방식이 많이 사용됐었는데요. 프리즘 밸러스트 방식은 사실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은 축방향 안정화 기법이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데요. 이게 좀 제조 단가가 좀 싸요. 그래서 좀 아래쪽만 두껍게 베이스 다운 프리즘만 넣어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좀 저렴해요. 그렇지만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단점이 훨씬 더 많다. 따라서 또 요 하부 절단형 같은 경우는 요즘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요즘 대부분 이중 슬래브 오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고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는 제일 좌측에 이게 아큐브 오아시스 렌즈인데요. 이중 슬래브 오프 방식에서 조금 더 그 발전된 한 단계 좀 발전된 ASD 공법이라고 하는 축방향 안정화 기법인데요. 어찌됐든 기본적으로는 위쪽과 아래쪽, 그러니까 이 소프트 콘택 렌즈의 위쪽과 아래쪽을 얇게 만들어서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이 렌즈를 고정시켜 주어서 토릭 렌즈가 회전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와 같이 아래쪽이 렌즈가 이거 빨간색은 좀 두꺼운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래쪽을 좀 두껍게 만들어서
렌즈가 회전됐다가도 중력에 의해서 제자리를 잡도록 이렇게 만드는 방식인 프리즘 밸러스트 방식이고, 퓨어비전 토릭이라거나 바이오피니티, 에어옵틱스라는 이런 세 가지 제품들이 주로 이러한 축방향 안정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들은 사실은 이런 프리즘 밸러스트 방식보다는 이런 이중 슬랩 오프 방식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게 단점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자, 한 가지 여기서도 그냥 그림 나온 김에 설명하고 넘어가면, 첫 번째 단점은 정면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상관없지만 요 프리즘 밸러스트 방식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파에 누워서 뭐 TV를 본다거나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중력에 의해서 렌즈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난시 축방향이 90도 뒤바뀌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 아래쪽에 렌즈가 두껍기 때문에 이쪽 아래쪽 부분에는 산소가 공급되는 그런 산소 투과율이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각막을 보았을 때 아래쪽 각막에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한 그런 축방향 안정화 기법이라서, 사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장점이 있다라는 생각은 잘 들진 않는데, 어찌됐든 이중 슬랩 오프 방식, 또 이런 아래쪽을 두껍게 만드는 프리즘 밸러스트 방식들이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여러분들이 판매하게 될 그런 토릭 소프트 콘택 렌즈의 이런 축방향 안정화 기법이다라고 일단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존슨앤존슨 아큐브라는 그런 상품명으로 좀 유명한 그런 렌즈가 ASD 공법입니다. Accelerated Stabilization Design,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가속화된 안정화 디자인, 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겠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위와 아래를 얇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뭐 여기는 좀 두께가 두꺼울 텐데, 얘 같은 경우는 뭔가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를 전체를 두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요 일부분, 요 지금 4개의 부분만 좀 두껍게 만들고, 요 중간 부분 있죠? 여기는 또 상대적으로 좀 얇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옆부분을 이렇게 좀 두껍게 만들고 위아래만 얇게 만들면 또 여기에 산소 공급이 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겠지만 훨씬 더 렌즈를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착용감도 좀 좋게 만드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써 있는 건 뭐냐면, 전통적인 프리즘 밸러스트 방식이 가지는 이렇게 아래쪽을 두껍게 만드는 이런 방식에 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 아까 좀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프리즘 밸러스트 방식의 단점인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 렌즈가 이게 축이 좀 회전되는 그런 문제들, 또 아랫부분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한 그런 이중 슬랩 오프 방식의 일종이다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ASD 축방향 안정화 기법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 눈꺼풀하고도 또 깜빡깜빡할 때 이 걸리는 그런 문제점들도 상당히 개선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얘같이 이제 아래쪽에 베이스 다운 프리즘을 넣어서 두껍게 만드는 프리즘 밸러스트 방식 같은 경우는 아래쪽이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하거나 할 때 이런 눈꺼풀에 이런 상호작용이 좀 심하게 나타날 거고요. 그냥 단순한 이중 슬랩 오프 방식 같은 경우는 요 위아래를 얇게 만들어서 약간 좀 턱이 이렇게 좀 날카롭게 형성되는 문제가 있어서 눈을 깜빡일 때 이런 좀 걸리는 문제가 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했다라고 이런 아큐브에서 존슨앤존슨사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내가 이 내용은 사실은 뭐 아큐브를 뭐 홍보하거나 강조하려고 설명하는 건 아니고, 이런 과거부터 현대까지 이런 토릭 렌즈의 축방향 안정화 기법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또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지, 좀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이 ASD 공법이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좀 발달되어 오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노안용 소프트 콘택 렌즈와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이중 초점 소프트 콘택 렌즈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하드 콘택 렌즈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시 보기형 이중 초점 소프트 콘택 렌즈와 교대 보기형 이중 초점 소프트 콘택 렌즈가 있는데요. 이미 하드 콘택 렌즈에서 설명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는데, 이 소프트 콘택 렌즈에서는 사실 이 교대 보기 형태로 만들진 않습니다. 교대 보기 형태가 뭔가요? 이렇게 이중 초점 안경과 마찬가지로 반달 모양이라거나 또는 이렇게 EX형의
이런 세그먼트가 달려있는 콘택트 렌즈를 얘기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눈에 밀착이 돼서 이 눈만 따로 이렇게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교대보기 형태의 이중초점 콘택트 렌즈는 과거에 생산됐지만 지금은 전혀 판매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대보기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이겠죠? 얘가 눈이에요. 아래쪽을 볼 때는 렌즈를 약간 플랫하게 피팅해서 눈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렌즈는 그대로 눈의 중앙에 머무르고 있어서 아래쪽에 이 세그먼트 쪽으로 주시해서 근거리를 보게 되고 또 멀리를 보면 이렇게 위쪽을 보게 되고 이런 형태로 피팅을 해야 하는데 소프트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좀 플랫하게 피팅하더라도 사실 이게 눈만 움직이기는 거의 어려워요. 눈하고 렌즈가 같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교대 보기형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사실은 이런 노안 교정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생산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 있죠? 눈에서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대 보기형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해놨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동시보기형 이중초점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여기 내용은 좀 참고해서 보고요. 이렇게 생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 예를 들어서 뭐 가입도가 들어가 있고 가장자리에는 뭐 원용 도수가 들어가 있어서 동시에 이런 동공을 통해서 들어간 빛이 이런 가입도를 통과한 빛도 망막 이 눈 안에 결상이 되고 또 원용을 통해서 들어간 빛도 동공을 통해서 눈 안에 결상되고 그것이 망막에 결상되었을 때 선명한 것은 이 머리가 선택하고 흐리게 결상된 것은 억제시켜버리는 그런 원리라고 이전에 하드 콘택트 렌즈에서 설명했죠. 자, 그래서 임상에서 보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중앙 근용, 또 한 가지는 중앙 원용,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요. 이게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콘택트 렌즈의 광학부를 두 개로 나누어서 중앙 부분에다가 가입도를 넣고 이 가장자리 부분에 원용을 놓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약간 좀 특징은 그러니까 근용을 조금 강조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 근용을 좀 중시했다라고 보면 되고 얘같이 중앙 부분은 원용 도수가 들어가고 가장자리 가장자리 부분 광학부의 가장자리에 니어 그러니까 가입도가 들어간 이런 렌즈들은 주로 뭐 동시에 결상되긴 하지만 조금 더 원용이 좀 선명하고 상대적으로 좀 그런 가입도의 영향은 좀 이게 왼쪽인 중앙부 근용 중앙 근용인 센터 니어라고 표현하는 이 중앙 근용인 거에 비해서는 좀 이 뭐랄까 근거리를 보는 것이 좀 더 상대적으로 좀 흐릴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동시보기형 형태의 렌즈들은 하드렌즈가 됐던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됐던 동공의 크기에 영향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공의 크기가 여유가 있다고 하면 두 부분으로 모두 다 망막으로 빛이 결상되겠죠. 근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동공의 크기가 이렇게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왼쪽 렌즈, 그러니까 센터 니어, 중앙 부분이 가입도가 들어가는 렌즈 같은 경우는 멀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입도를 통해서만 보여지기 때문에 멀리가 흐리겠죠. 가까이는 잘 보이겠지만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또 여기 센터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얘는 동공이 작은 경우에는 원거리를 볼 때는 잘 보이겠지만 근거리를 볼 때는 근거리 효과가 전혀 없겠죠. 따라서 이런 동시보기형 형태의 이중초점 렌즈나 다초점 콘택트 렌즈의 경우에는 이런 동공 크기에 아주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일단 그것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초점 소프트 콘택트 렌즈인데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어때요? 얘도 좀 전에 보여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시보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초점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됐던 다초점 하드 콘택트 렌즈가 됐던 모두 다 동시보기 형태지 교대보기형은 다초점 렌즈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 부분이 가입도가 들어가고요. 여기 부분에는 좀 가입도가 좀 약하게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원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렌즈들은 여기는 가입도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원용이 들어가고요. 다시 여기에 중앙 가입도보다 조금 낮은 뭐 예를 들어서 가입도에 한 반 정도 들어간 가입도가 들어가는 렌즈들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이런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가입도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도수가 중앙 부분에 원용 도수가 들어가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차
플러스 도수가 강해지는 형태로 구성되고요. 동공의 크기가 얼마나 크기가 되냐에 따라서 또 이런 가입도가 결정되기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그 하나의 렌즈 안에 하나의 그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광학부 안에 원용과 가입도, 그것도 가입도도 점차적으로 좀 높아지는 점점 높아지는 가입도가 모두 다 들어가 있어서 원용 또 중간거리 또 근거리까지 이런 다초점 안경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다초점 소프트 콘택트 렌즈다. 동시 보기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래에 나온 것처럼 뭐 정해진 가입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이 그 책이 한미의학 콘택트 렌즈 책인데 이게 상당히 좀 오래된 책이에요. 1970년대 이게 그 독일 책인데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94년도인가요? 언젠가 하여튼 이 책이 들어와서 번역되고 뭐 했던 것 같은데 나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00년도에 번역했는지 어찌됐든 이 원책 자체가 상당히 좀 옛날 책이라서 이렇게 나오지만 요즘은 사실 이렇게 정해진 가입도가 없고 동공의 직경에 따라서 뭐 달라진다. 이 내용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명확하게 가입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 가입도가 들어가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은 원용, 그 다음에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차 플러스 도수가 가입도가 여기는 아주 높고요. 가장자리로 갈수록 조금씩 약해지는 형태이거나 아니면 여기는 약하다가 점차 강해지는 형태이거나 이런 렌즈 제조사에 따라서 좀 방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가입도가 명확하게 다 제시되어 있고 또 그게 뭐 가입도가 뭐 1이다. 뭐 가입도가 2다, 가입도가 3이다 이렇게까지는 제시해 주지 않더라도 뭐 고가입도와 뭐 중가입도, 뭐 저가입도 이렇게 구분되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이런 가입도는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제시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학부가 원용도 있고 또 이런 그 중간거리용 또 근거리용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 굴절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눈 안에 다양한 초점이 형성되게 되고 지금 보게 되면 디스턴스 비전, 그러니까 멀리를 볼 때는 중앙이 만약에 센터가 디스턴스라면, 그러니까 센터가 원용을 보도록 원용 도수가 들어가 있다면 지금 원용을 볼 때는 여기 원용 광학부로 들어온 곳은 망막이 정확하게 결상될 거고요. 주변부에 결상되어 있는 가입도로 결상된 건 뭐 망막의 여기 뭐 여기 이렇게 앞에 맺히겠죠. 그럼 당연히 흐리게 보이니까 선명하게 보이는 것만 머리에서 취사 선택을 하고 요런 중간에 결상된 흐린 이미지는 머릿속에서 억제시켜서 이런 멀리를 선명하게 보고 또 근거리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원거리 요 이미지는 어때요? 근거리를 보니까 광학계가 다 뒤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얘는 뒤쪽으로 이동될 거고 뭐 여기 앞에 맺혔던 이미지들이 망막에 위치하겠죠. 거리에 따라서. 그럼 그 해당 거리인 뭐 중간 거리라거나 근거리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따라서 다초점 콘택트 렌즈에서도 동시복용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눈으로 100개의 빛이 들어온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뭐 광학부가 이렇게 3개, 원용 또 여기 가입도 또 가입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원용을 기준으로 설명하게 되면 빛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33개씩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원용을 통해서 들어온 빛만 여기 원용에 만약에 결상된다고 하면 100개의 빛이 눈으로 들어오지만 실제적으로 인식되는 망막에서 인식되고 머리에 뇌에서 인식되는 빛은 33개의 그 빛만으로 구성된 이미지를 보기 때문에 이런 약간 대비감도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선명한 글씨, 그러니까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 같은 건 잘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볼 때 그 보여지는 이런 뭐 소프트 렌즈 이런 글자는 이런 다초점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잘 보이겠지만 이런 화면 있잖아요. 좀 어두컴컴하고 대비가 좀 떨어지는 이런 이미지라거나 이런 데 써 있는 만약에 뭐 소자란 글씨라거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인식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또 운전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뭐 아주 맑은 날씨에는 운전할 때 뭐 큰 문제 없겠지만 좀 안개가 좀 껴있고 이렇게 대비감도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환경에서는 아주 극강으로 또 대비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물체를 판독하기가 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광량이 좀 떨어지는 그런 환경에서는 좀 대비감도가 떨어지고 시력도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절형 다초점 소프트 콘택 렌즈도 있는데요. 이건 나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나는 실제적으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렌즈 중에서는 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드 렌즈에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소프트 콘택 렌즈에서는 내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뭐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재에는 이론상 나오긴 하지만 이런 소프트 콘택 렌즈에서는 이런 회절형 그 다초점 소프트 콘택 렌즈는 아직 내가 보지는 못했다. 어찌됐든 뭐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그래서 하드 콘택 렌즈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빛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빛은 이런 모서리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굴절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걸 빛의 회절 현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이 턱에서 빛이 굴절되도록 만들어서 이런 교정 효과를 나타내고 동공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그 어떻게 되는 눈 안에 아주 무수히 많은 빛들을 만들어내고 그 중에서 거리에 따라 선명하게 보이는 걸 취사 선택해서 보도록 만드는 그런 렌즈가 회절형 다초점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원리다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특수 소프트 콘택 렌즈는 하드 콘택트 렌즈에서 설명한 거니까요. 식별용 컬러는 아까 그 제조 과정에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제조 과정에서 보여지듯이 핸들링 하기 쉽게 뭐 떨어뜨렸을 때 찾기 쉽도록 만들도록 연한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한다고 했고요. 홍채 렌즈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홍채가 손상되었다거나 그래서 뭐 미용상 뭐 어떤 각막 혼탁이 생겨서 이 각막이 하얗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얗게 변했다 부뚜멍하게 각막 혼탁이 생긴 사람은 미용상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홍채랑 똑같이 생겨 있는 색깔 모양을 만들어서 프린팅한 거죠. 그 렌즈를 끼게 해서 이런 손상된 홍채에 의한 미용상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렌즈다. 이건 뭐 하드 렌즈에서 설명했으니까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 착용 소프트 콘택 렌즈 같은 경우는 디케이 지수가 산소 투과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끼고 잘 수도 있을 정도로 산소 공급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DKT 산소 전달률이 82 이상이 되면 연속 착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주 연속 착용 렌즈라 하면 산소 공급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2주 동안은 뭐 잘 때도 끼고 자고 또 생활하고 하다가 2주가 되면 빼버리고 새로운 렌즈를 끼고 이런 방식의 착용 방식을 연속 착용 방식이다라고 일단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결합형 렌즈도 있어요. 얘는 뒤에서 그림을 통해서 보는 게 좋은데요. 이런 내용은 내가 자료다 넘겨줬으니까 참고하고요. 피기백형 형태로 잘 만드는데 요거예요. 이게 하드 렌즈가 사실 그 렌즈가 딱딱하잖아요. 착용감이 좀 좋지 않은데 대신에 이 하드 콘택 렌즈 같은 경우는 누액 렌즈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구조 교정 효과, 난시 교정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근데 이 렌즈가 좀 딱딱하다 보니까 또 가장자리가 날카롭고 해서 이런 주변부 결막을 자극해서 착용감이 좋지 못한 문제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아래쪽은 소프트 콘택 렌즈로 만들고 그 위에다 소프트 콘택 렌즈를 이렇게 피기백형으로 업히는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이건 착용감 문제를 개선하고 또 피팅 상태를 하드 콘택 렌즈는 딱딱해서 이거 피팅하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정확하게 피팅하지 않으면 뭐 착용감이 안 좋은 것도 물론이지만 사실 피팅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소프트 콘택 렌즈를 넓게 해서 크게 해서 그 위에다 하드 콘택 렌즈를 붙여놓으면 이 밀착이 되니까요. 소프트 콘택 렌즈가. 그래서 피팅하기도 상대적으로 좀 쉽고요. 또 이런 피기백형은 그 언제 많이 쓰냐면 사실 이거 영어로 읽을 때는 그냥 피지백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피기백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플러스 10다이옵터의 콘택트 렌즈를 처방해야 된다라고 하면 플러스 10다이옵터의 콘택트 렌즈는 이렇게 렌즈 중심 두께가 두꺼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하드 콘택트 렌즈에서 설명했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렌티큘러 형태로 가공을 했을 때를 설명했지만 이 전체 직경을 작게 만들면 동일한 10다이옵터라도 렌즈 중심 두께를 얇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예를 들어서 플러스 뭐 3다이옵터로 만들고 이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플러스 7다이옵터로 만들면 전체 직경도 작아지기 때문에 렌즈 직경도 중심 두께도 얇게 만들 수 있지만 또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도수 일부를 또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10다이옵터를 만든 거지만 이런 두께를 상당히 좀 얇게 만들어서 착용감적인 이런 문제점들도 개선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런 피기백형 렌즈다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벌써 또 25분이 지났어요. 할 얘기 많은데. 그 다음에 이 주변 부분은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만들고 중앙 부분은 하드 렌즈를 만들어서 얘를 이렇게 접합시켜서 만드는 그런 뭐 형태로도 만들어지는 그런 렌즈들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한 형태로 요즘은 이 렌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이브리드 렌즈라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 피규백형하고는 조금 개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얘는 그 소프트 콘택트 렌즈 중간에 홈을 파서 하드 렌즈를 이렇게 피기백형 시킨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중간 부분을 하드 렌즈로 만들고 주변 부분 이렇게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중앙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만든 다음에 거기다 하드 렌즈를 이렇게 넣고 여기를 이렇게 그 붙여서 만드는 그런 렌즈 형태도 요즘 나오거든요. 특히 공막 렌즈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거 하이브리드 렌즈라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렌즈들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시 관련된 문제까지 하고 요번 또 2차 시도 좀 마무리할 텐데요. 얘는 뭐냐면 엣지, 가장자리 이런 그 모양에 따라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국가시험에서 안경사 국가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 끝부분, 엣지 부분이 이렇게 날카롭게 생겨 있는 경우에는 눈을 깜빡깜빡할 때 이런 눈꺼풀 간의 이 상호작용, 어떤 깜빡깜빡할 때 착용감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각막이라거나 주변부 그런 공막 부분, 결막 부분을 세게 눌러서 통증이 이런 눈알 쪽에 통증을 좀 많이 느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이 엣지 부분이 이걸 좀 뭉툭하게 생겨 있다고 하면요. 얘는 그 각막을 이렇게 압박해서 눈알 자체의 통증을 느끼게 하지는 않지만 눈을 깜빡깜빡할 때마다 이 윗눈꺼풀이라거나 아랫눈꺼풀 자꾸 이렇게 걸리적거려서 깜빡깜빡할 때마다 착용감에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이런 엣지 모양에 따라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한 중간 정도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뾰족하지도 않고 너무 뭉툭하지도 않게 이런 만든다. 어찌됐든 이 렌즈 가장자리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국가시험에서 간혹 물어보니까 요거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국시문제에 출제됐던 얘기인데 이런 베벨이 도대체 무엇이냐 뭐 이런 문제들도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은 요 안쪽 있잖아요. 요 안쪽 부분은 이제 광학부예요. 광학부에서 주변부를 갈 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렌즈의 주변 부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약간 여기가 오목하게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만들고 또 이 프론트 앞면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간 여기도 이렇게 더 기울어지도록 만듭니다. 어찌됐든 렌즈의 주변 부분에 이렇게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호처럼 이렇게 오목하게 만든다고 할까요? 그런 걸 베벨이라고 하는데 이 베벨의 역할이 요런 부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런 부분. 그래서 요런 부분 베벨의 역할이 무엇이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래쪽을 보면 이 베벨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이 각막에 완전 밀착되게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 눈물 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근데 하드렌즈나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서 이런 베벨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베벨의 역할은 이런 눈물 순환이 잘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내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엣지가 각막면에 압박하지 않게 만약에 베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엣지 부분이 여기를 아주 꾹 이렇게 눌리는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각막면에 박히는 것을 방지하고 또 이 눈물이 렌즈 밑으로 쉽게 들어가서 순환이 잘 되도록 특히 이가 하드렌즈에서 이런 만드는 요 가장자리에 이렇게 약간 들리도록 만드는 그 형태를 베벨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가고시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 몇 가지 풀어보고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각막 공률계로 측정한 값과 일치시키는 콘택트 렌즈의 변수는 뭡니까? 각막 공률계로 측정한 값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각막 전면의 공률 반경과 일치시켜야 되는 콘택트 렌즈의 변수는 뭡니까? 콘택트 렌즈 후면의 기본 커브가 되겠죠. 뭐 이건 너무 쉽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 콘택트 렌즈의 기본 커브와 주변부 커브가 만나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요. 기본 커브, 그러니까 광학부가 휘어진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주변 부분이 또 형성되겠죠. 요 만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4번 블렌드라고 얘기합니다. 블렌드는 이거 뭐 칵테일 뭐 이런 거 술 막 섞을 때 이 뭐
블렌드라는 하여튼 술 같은 것도 있거든요. 블렌디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뭔가를 이렇게 섞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광학부와 주변부가 이렇게 만나는 부분. 근데 여기가 사실은 이렇게 좀 뾰족해지거든요.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선반절삭법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연마를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광학부와 주변부가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는 블렌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본 커브는 좀 전에 설명했고요. 베벨도 설명했죠. 그래서 렌즈 주변 부분에 이렇게 만든 디자인을 의미하고 각막의 엣지 부분, 끝부분이 각막에 박히는 것을 막고 또 약간 들어서 렌즈의 가장자리를 좀 위로 치켜들어서 그 사이로 눈물 순환이 잘 되도록 만드는 걸 베벨. 근데 주변부 커브야 당연히 이 주변 부분에 얼마나 휘어졌나를 나타내는 거고 엣지는 콘택트 렌즈의 이 끝부분을 엣지라고 한다. 뭐 이런 내용들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벌써 30분 넘었네요. 미안해요. 최대한 빨리 끝낼게요. 자, 콘택트 렌즈 착용자가 야간 시력 장애와 관련이 있는 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콘택트 렌즈는 광학부와 주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중간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도수가 들어가 있는 광학부가 있겠죠. 근데 이 광학부의 크기가 동공 크기, 쉽게 얘기하면 동공 크기가 이만하다고 쳐봅시다. 동공 크기보다 크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정면으로 한번 볼까요? 얘가 콘택트 렌즈의 광학부라고 치고 이게 주변 부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 그런데 만약에 동공의 크기가 이만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광학부로 들어간 빛도 망막에 결상될 거고요. 이 렌즈의 주변부, 그러니까 도수가 들어가 있지 않은 주변 부분으로 들어간 빛도 망막 어딘가로 막 결상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야간에 이렇게 보게 되면 동공이 이렇게 커져 있는 상태에서 광학부로 들어온 빛도 결상돼 주변 부분으로 렌즈의 주변 부분으로 들어온 빛도 결상돼 그러니까 빛이 여러 개가 결상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막 빛 번짐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서 야간의 시력 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 즉 야간에 동공이 커졌을 때 빛 번짐과 관련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뭘까요? 광학부 직경. 그죠? 광학부 직경이 동공 크기보다 당연히 커야 되는데 그럼 광학부 직경과 관련이 있는 게 뭐냐? 소프트 콘택트 렌즈든 그 하드 콘택트 렌즈든 전체 직경을 키우게 되면 그에 따라서 광학부 직경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체 직경이 이렇게 작다 그러면 광학부 직경이라 그래봐야 전체 직경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mm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광학부 직경 같은 경우는 한 7mm 정도, 6m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체 직경이 예를 들어서 뭐 14mm다. 소프트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보통 광학부 직경이 한 10mm 정도 또는 뭐 작으면 8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직경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광학부 직경도 크고 그러니까 전체 직경이 작다는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야간에 동공이 커졌을 때 이런 빛 번짐이라거나 이런 시력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안해요. 내가 지금 엉뚱한 얘기를 막 하고 있었죠. 그래서 광학부 직경이 이 문제에서는 답이에요. 광학부 직경이. 하지만 전체 직경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안경사 국가시험에서는 최적의 답을 고르는 거예요. 두 가지가 모두 답 같아도 그중에서 전체 직경도 당연히 전체 직경이 크면 광학부 직경이 크고 전체 직경이 작으면 광학부 직경이 작으니까 라번이 답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더 정확한 답은 광학부 직경이 크냐 작으냐 도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야간 시력 장애를 나타낼 수 있겠다. 그래서 답은 광학부 직경과 전체 직경 모두 답이 맞는데 그중에서 더 최적의 답은 광학부 직경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비구면 RGP 렌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하는 거네요. 자, 여러분들 동영상 잠깐 스톱하고 문제 풀어보세요. 네, 답은 뭘까요? 자, 가나 다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비구면 RGP 렌즈에 대한 설명이 하드 렌즈에 대한 설명이죠. 제조 공법이 구면에 비해서 당연히 복잡하겠죠. 이건 소프트 콘택트 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구면 형태 만들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냥 렌즈를 이렇게 구면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구면이었다가 점점 평평해지게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것도 점차 평평해져야 되잖아요. 아주 복잡하겠죠. 두 번째, 이런 비구면 렌즈가 각막난시 교정되는 이런 양이 구면 렌즈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러니까 한 4다이옵터까지도 교정이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비구면 형태로 만들어서 이런 좀 비구면 형태로 만들면 특수 렌즈까지 만들 수 있어요. 원추각막 같이 완전 이렇게 난시가 되게 심한 것들도 교정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각막의 모양에 일치시켜서 비구면 형태로 만들게 되면 이런 난시 교정 효과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세 번째, 노안 교정에도 이용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3다이옵터로 광학부를 만들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점 평평해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뭐 마이너스 0.5가 되고 점점 플러스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공의 크기가 이만하다라고 하면 이 광학부로 들어간 빛도 눈 안에 결상되고 여기 가입도가 들어간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비구면 형태로 만들면. 그래서 이런 다초점 그 콘택 렌즈, 소프트 콘택 렌즈 같은 경우는 주로 하드 콘택 렌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비구면 형태로 만들어져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도록 가입도로 만들어서 노안용 다초점 콘택트 렌즈를 일반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안 교정에도 이용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구면 형태로 다초점 콘택트 렌즈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R은 구면 렌즈보다 처방하기가 쉽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하드렌즈에서도 설명했지만 비구면 콘택 렌즈는 그 사람이 가진 이런 각막의 비구면도 편심률까지 고려해서 처방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죠. 따라서 구면 렌즈보다 처방하기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고, 조금만 이 중심에서 벗어나도 어떻게 돼요? 플러스 도수 효과가 나타나는 게 동공 중심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그 노안 교정용 콘택트 렌즈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밑으로 쳐지면 약간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교정 효과가 좀, 원형 교정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따라서 이런 피팅하기도, 처방하기도 정말 어렵게 피팅하기도 아주 노련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비구면 콘택트 렌즈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건 안경도 마찬가지예요. 구면 안경 렌즈는 뭐 조금 이 광학 중심점 맞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비구면 안경 렌즈 같은 경우는 이 광학 중심점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이 가장자리, 그러니까 근시 안경의 경우에도 그렇고 원시도 그렇고 좀 더 플러스 쪽의 도수가 놓여지기 때문에 이런 흐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구면 안경, 비구면 소프트 콘택 렌즈는 정말 이 가공, 피팅, 처방에 정말 중요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까다롭습니다. 자, 완전 구면인 렌즈의 편심률. 이건 다 알죠? 편심률이 당연히 없겠죠. 0이겠죠. 편심률이 없다. 이거 구면이다. 라는 얘기와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물의 알카리성 성질과 반응하는 염료를 이용해서 누액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 뭘까요? 여러분들 다 배웠잖아요. 그죠? 뭡니까? 네, 페놀레드 면실 검사죠. 얘가 눈물의 알카리성 그 성분에 반응해서 이렇게 지금 색깔이 변했죠. 이러한 형태의 검사. 여기 보면 뭐 요 디나트륨 플로레신이라는 이런 용액을 면실에다 묻혀가지고 눈물에 반응하도록, 그러니까 눈물의 알카리성 성분에 반응하도록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시루머 검사 같이 이런 종이를 끼우게 되면 종이가 되게 좀 상대적으로 좀 두껍고 뻣뻣하잖아요. 그래서 막 눈이 너무 아프니까 반사적인 눈물이 분비돼서 이런 안구건조증이 저평가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검사법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이제 대면 수업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굴절률과 관련된 얘기, 또 광투과율과 관련된 얘기, 또 산소 투과율과 산소 전달률, 뭐 함수율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임상안경학 6주차 1차 시와 2차 시 수업 모두 마무리할게요. 대면 수업에서 봐요. 자, 안녕.